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지현이라고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제 부모교육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부모와 자녀의 적절한 거리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 좀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자녀를 굉장히 많이 사랑은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정신과 전문이긴 하지만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아니라서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성인 위주로 좀 진료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아이와의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다들? 네, 내가 아이랑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아이랑은 내가 굉장히 좀 가깝다, 친하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 친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그 부모와 아이와의 심리적 거리가 스펙트럼으로 표시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쪽 끝에는 과잉 보호와 집착이 있을 거고요. 또 한쪽 끝에는 방임과 무시가 있을 거예요. 양쪽 극단의 사이에 항상 어딘가에 위치해 있겠죠. 다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임과 무시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어난 곳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박하고 또 아이 감정 표현 잘 못하고 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행히 뭐 제 아내가 조금 이제 과잉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게 돼서 상쇄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처럼 내가 이런 스펙트럼의 어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시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 아이 굉장히 소중한데 요즘에 신조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헬리콥터맘, 캥거루맘이라고 하고 또 매니저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아이가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가 뭘 들고 있죠? 휴지도 들고 있고 마실 물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라고 적힌 어떤 숙제 해야 될 것들 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응급 상자 같은 것도 들고 있고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아이를 계속 돌보고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관리하고 케어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헬리콥터맘이라는 신조어로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도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어떤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몬스터는 이제 괴물이잖아요. 괴물처럼 이렇게 아이를 계속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민폐를 끼치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합니다. 이것이 헬리콥터만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를 사랑하긴 하고 또 소중하니까 우리가 아이를 굉장히 관리해주고 케어하고 싶어지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 그 아이를 하나 낳는 게 좀 거의 뭐 그 어떤 뭐 경향처럼 트렌드처럼 거의 막 바뀐 것 같아요. 아이 둘 가정도 거의 없고요. 아이 하나 낳고 나면은 아이 둘째를 낳는다고 이제 결심을 할 때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요. 첫째 아이 낳고 나도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결심했을 때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대체 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려고 하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또 둘을 낳고 나니까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째를 낳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를 낳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에너지를 첫째한테 많이 쏟게 되는 경우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에게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과잉보호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바로 대치동인데요. 네, 유명한 대치동이죠. 어, 대치동이 이제 대한민국 사교육의 중심지인데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거리 주변이 이제 학원가입니다. 그 학원이 끝나는 시간은 굉장히 주차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사람들끼리 이제 하는 말이
10시쯤 돼서 대치동 근처를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요. 또 불법 주차도 굉장히 성행하고 뭐 불법 주차하는 차들도 많고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경찰차들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주 뭐 난장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아이들이 참 케어를 많이 받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씁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치동 라이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라이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집이 대치동에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치동에 학원가가 많으니까 그 엄마의 역할이나 뭐 아빠의 역할이 계속 그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집에서 학원까지 계속 데려다주고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또 데려다주고 기다렸다 데려오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길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현재 양육의 어떤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엄하게 통제하는 양육도 있어요. 타이거맘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타이거맘. 이 사람이 이제 에이미 추아라는 예일대 교수인데요. 이 에이미 추아라는 교수가 뭐 이제 원제는 타이거 마더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책이 번역되면서 타이거 마더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굉장히 엄격하고 좀 통제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둘 다 하버드로 보냈습니다. 아이를 둘 다 하버드로 보냈는데 어, 이분의 이제 양육 방식을 좀 보면은 책을 좀 보다 보면 좀 씁쓸한 느낌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굉장히 단호하고 또 매몰차게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또 이런 이제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유전의 힘이 좀 무섭다고 저는 생각도 드는 게 이분도 이 에이미 추아라는 사람도 굉장히 엄격한 중국인의 어떤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양육을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도 똑같은 스타일로 자녀를 키운 거죠. 그래도 이제 아이가 견디는 거 보면은 어떤 유전적인 기질 자체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 버티는 그런 기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결과값이 아이가 둘 다 하버드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값으로서 생각한다면 이 엄마는 약을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통제와 규율로 인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저는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이가 좀 뭐 적당히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초반,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아닌 어떤 성장 과정으로부터 겪는 스트레스를 이제 영향을 직접 받는 그런 나이대의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좀 엄격한 통제하는 그런 양육, 또 혹은 좀 무시하거나 굉장히 또 내버려두는 그런 양육으로부터 영향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쪽 스펙트럼에만 머무르는 것이 결국에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오가는 유연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있는가, 어디쯤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알아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알아차림. 내가 과연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양육을 하고 있는가, 또 나의 양육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유연함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유연함이 과하면 뭐가 될까요? 유연함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원칙 없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연하면서도 또 원칙 있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의 원칙에 있어서 사실은 정답은 없죠. 성장 환경과 삶의 방식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부모가 살아왔던 성장 환경이라든지 어떤 대해왔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는 이제 부모가 살아온 삶과 더불어서 아이의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도 이런 양육의 원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굉장히 스펙트럼은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부부 사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 부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대화 사이에서 가족의 원칙이 이제 자라나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없다가 이런 집이 많잖아요. 저희 집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대화가 없다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 돼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뭔가 임기응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서로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투게 되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평상시에 좀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갑자기 좀 임기응변을 대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되거나 또 상처가 더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원칙들이 생겨납니다. 아이의 공간을 뭐 존중하기라든지 우리 과한 감정 표현을 자제하자. 혹은 타임아웃을 해보자.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아이가 뭐 잘못을 하거나 아이가 좀 어떤 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마다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아이에게 한 30분을 주면서 야, 네가 혼자 방에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함께 다투게 되었을 때도 뭐 부부싸움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원칙이긴 한데요. 우리가 다투게 되거나 좀 감정이 상했을 때는 30분 정도 각자의 공간으로 떨어져서 한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도 어떤 원칙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는 아이 위주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원칙이 되겠죠. 뭐가 됐든 간에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내가 스펙트럼에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과 이런 양육의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항상 협의가 필요하고 부부나 아이와의 상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이는 부모의 행복을 담습니다. 아이의 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의 모든 경험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모든 경험은 기억으로 남는데 태어난 아이의 뇌는 뇌세포가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1,000억 개 정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펜을 좀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엉성하게 세포만 각각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나가서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가 생겨야지만 어떤 감정과 행동의 패턴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는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경험이 기억으로 남게 되는데 이런 하나의 가까이 뇌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각각 다른 어떤 그 다른 신경 그 뇌세포로 뻗어나가게 되고 그 내보내게 되고 이런 내보내는 신호 전달을 통해서 각각 연결이 되게 됩니다. 출생 후에 12개월까지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태어난 직후.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논란거리가 좀 있는 게 연구 따라서 어떤 양육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또 이거든 기간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생에 태어나고 나서 12개월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12개월에서 3살까지도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애 초기의 기억과 경험들이 아이의 양육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좀 더 촘촘하고 건강하고 이런 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면은 우리는 아이와 충분히 잘 놀아줘야 됩니다. 잘 놀아준다는 게 참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랑 놀아주면서 아이가 좀 하루하루 다르게 좀 자꾸 커가는 걸 보면서 그때그때 그 나이에 맞는 놀이나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경험들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모의 어떤 교육과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모와의 초기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뇌의 방향을 결정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아이의 뇌를 또 파괴시키게 됩니다. 불안하거나 나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굉장한 스트레스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가 많이 손상받는 부분이 꽤 많아요. 해마체라는 게 일단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해마체라는 것은 우리 뇌 안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에는 학습이라든지 인지, 집중력,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과 나쁜 경험, 굉장히 좀 오들오들 떨고 맨날 부모가 싸우고 뭐 누가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혼란스럽고 좀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된다면 이런 기억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인지의 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전반적인 어떤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어렸을 때 겪는 트라우마, 네, 상처죠. 마음의 상처를 또 입게 되었을 때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우리의 감정 기억으로 이것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감정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새에 감정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억을 말하는데요. 결국에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우리 마음의 바탕을 형성하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 기억도 나지 않는 어떤 경험들이 나의 마음에 깔려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실제 현재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심한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강아지한테 어렸을 때 좀 물렸던 경험이 있다면 그 걔한테 물리고 나서 한동안 잘 삽니다. 강아지에도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물렸던 강아지와 비슷한 어떤 강아지를 내가 길을 가다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막 뛰고 두려워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 기억이 굉장히 우리 마음의 바탕을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 성인기에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죠. 편도액의 손상도 오게 되는데요. 편도액 또한 우리 뇌에 있는 한 부위이고요. 이 편도액이 손상되게 되면서 총체적인 감정 조절 기능에 장애도 생겨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내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어떤 감정 조절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도 아이를 성장시키기는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과한 스트레스가 아닌 적당한 그 층위의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여러 체계의 뇌 층위를 활성화시키고 또 신경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자극에 의해서 뇌세포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극이 전혀 없는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 소중하니까, 야, 나 아무것도 경험하기,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고, 아무 뭐 힘든 거 나는 전혀 해주고 싶지가 않아. 전부 내가 다 해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아이 입장에선 안전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잉 보호가 결국에는 적절한 네트워크 형성을 못하게 만들고, 회복 탄력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졌을 때 좌절하고 힘들어지는 순간에 여기서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힘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한가가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옛말에 뭐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 고생시키는 건 좀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제 세이프 이머전시라는 거는 프리치 펄스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요. 감정적 지지 하에서 겪는 좌절과 갈등이 결국에는 아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미러링 뉴런이 뭐냐면요. 미러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이 거울을 보면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는 어떤 뇌의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미러링 교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과 행동 양식을 닮아갑니다. 모델링이라고 하죠. 우리 부모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모델링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점점 우리의 행동 패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해나가는 행동과 어떤 버릇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밑에 그림은 무슨 얘기냐면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들고 있을 때 미러링 뉴런이 작동을 하잖아요. 어떤 그 뇌의 어떤 부위가 작동을 하는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들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그때 작동하는 뇌의 부위와 원숭이가 타인이 바나나를 들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뇌의 똑같은 부위에서 작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나의 어떤 감정과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감정들이 함께 상당한 부분에 좀 교류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좀 어린 친구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진료실에 찾아왔는데 아이가 굉장히 어려요. 한 6살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6살인가 7살인가 아마 그렇게 어렸던 아이였던 것 같은데, 실어증으로 저희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실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을 안 하게 되죠. 말도 하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해져 있고, 자극에도 어떤 자극을 줘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좀 놀래키기도 하고 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이가 굉장히 좀 자극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양육 패턴도 들어봤었는데,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아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좀 둔감해지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받는 자극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 부모님과의 소통도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점 내면으로 침잠해져 들어가게 되고 아이의 말과 감정 표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을 겪는 어떤 그 부모님들의 아이를 보게 되면은 되게 좀 감정 표현이 많이 둔화되어 있거나 혹은 좀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양육 패턴 또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5년도에 버클리 대학에서 메리 메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부모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양육자의 부모죠. 양육자의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3세 이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애착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요. 한 번 형성된 애착 패턴은 꽤 오랜 시간 이어지게 되고 대부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80%에서 90%의 사람이 같은 애착 패턴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나의 양육을 파악하는 열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육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과연 나의 부모님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나 하는 겁니다. 성인 애착 면접이라는 이런 면접 인터뷰 용지를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 부모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 또 부모님이 나를 기른 방식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는가? 또 지금은 부모님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고 관계는 좋은 편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의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웠는가? 그리고 내가 나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또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 던져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육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려 나가는 과정인 거죠. 마지막인 질문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양육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해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는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정답은 둘 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성격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타고난 기질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적 요소입니다. 환경과 양육의 요소가 이제 굉장히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는 게 물론 타고나긴 하지만 환경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게 딱 절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판별을 할 때, 쌍생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들을 데리고, 어, 쌍둥이를 데리고, 이 쌍둥이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뭐, 가정 환경이 어렵다든지, 다른 한쪽으로 뭐 입양을 보낸다든지 해서, 같은 유전자지만 다른 환경으로 가서 자라는 환경에서 자라는 이제 쌍생아들 연구했을 때, 어, 같은 DNA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발현을 하고 그리고 성격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이제 결과값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환경적인 요소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Q는 비슷해요. 지능이라든지 이런 인지적인 요소는 일련성 쌍생하기 때문에 좀 비슷한데요. EQ가 달라집니다. EQ라는 건 어떤 정서적인 그런 지능인 거죠. 정서적 지능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성격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질은 크게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더딘 아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순한 아이가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 아이는 이게 40%에 속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부모님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까다롭지? 디피컬트 차일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통계상으로 보면 순한 아이가 40%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면서
파장이 큰 아이가 있고 파장이 좁은 아이가 있어요. 파장이 큰 아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감정 표현도 굉장히 과하기도 하고, 감정도 좀 자주 출렁출렁하고, 굉장히 좀 솔직하고 대담하고 이제 이런 아이를 파장이 큰 아이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되는 아이를 파장이 좁은 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파장이 크냐 좁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양육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 따라서 또 이제 이런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리감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 부모의 삶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키마 치료라는 이론에서 인간의 정서적 욕구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쭉 읽어볼게요. 타인과의 안정애착, 당연히 욕구가 있겠죠. 사랑받고 싶고. 근데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정체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좀 더 자유롭게 나 스스로 거리를 띄워놓고 스스로의 어떤 독립 개체로서 행동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싶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밌게 놀고 싶고 자발성을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역시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애착을 좀 가지고 싶고 이런 욕구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도 아이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거리두기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고 심리적 공간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조금만 커도요. 저희 아이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가 조금 더 똘똘하거든요. 둘째 아이가 이제 집에 미끄럼틀을 사놓으니까 미끄럼틀 아래쪽에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 집이라고 하고 안 나왔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좀 나오자고 자꾸 제가 설득을 하니까 막 울고 불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조금만 커도 자신의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이의 어떤 나름의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적절한 거리를 좀 유지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심리적 공간도 중요하죠. 아이가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또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거를 겉으로 봤을 때 부모님은 일단 자꾸 물어보게 되죠.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는 때가 되면 건강한 아이라면 때가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마음을 잘 다잡고 난 다음에 대부분 부모에게 와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처럼 아이의 감정 표현이나 아이의 발달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우스개처럼 하는 말인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3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참는다. 첫 번째는 참는다고요. 두 번째는 참고 또 참는다. 세 번째는 참고 또 참는다. 네,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3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우스개 같은 말이지만 그만큼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인내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필요한 규칙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아요. 상호 협의하에 이것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협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또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됩니다. 타임아웃에 있어서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아이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엄마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있니? 라고 좀 물어봐서 이 말만은 절대로 하지 말자 하는 것을 가족들 사이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유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유연성.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는 뭐 이 나이 때는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꼭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 꼭 숙제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죠. 뒤에 이제 제가 인지 오류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반드시 그래야 돼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좀 더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른은 어른스럽게 또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적절한 역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아이 하나 집안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친구 같은 부모가 되자. 전혀 격이 없고 스스럼 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적절한 경계 설정과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은 어른스럽게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잘 담아줘야 되고요. 또 아이는 아이답게 어떤 가정 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부부가 행동한 모습,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닮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뭐 미러링理論도 말씀드렸고 뇌의 성장 과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은 부부가 함께 대화도 많이 하고 또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 고무공 두 개가 예쁘게 붙어 있잖아요. 이 고무공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개를 양쪽에서 세게 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서 찌그러지겠죠? 좀 보기 싫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고무공 두 개 붙어 있으면 그만큼 반발력이 강해집니다. 밀어내기 마련이죠. 손을 놓으면 튕겨나가거나 하게 됩니다. 가장 예쁜 모습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서서 적절하게 매끈하고도 좀 예쁜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연 우리가 아이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거리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 적어도 좀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아이에게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부모 자신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소가 많지만요. 최소한 아이에게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든든한 울타리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됩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든 학교에서든 힘든 일이 있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을 때 집에 와서 얘기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좀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털어놓고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신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어릴 때 따돌림 당했거나 왕따 당하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왕따를 당하고 많이 힘들었겠는데 그러면은 부모님은 혹시 어떤 반응을 보였니? 라고 얘기하면은 꽤 많은 수가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냐고 물어보면은 부모님은 얘기해봤자 뭘 해줄 것 같지가 않아서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물론 이제 부모의 삶도 나름 바쁘고 힘들었겠지만 아이와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른이지만 사실 근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충분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아이에 있어서는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숙하고도 한창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똑같은 어른의 객체로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사람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나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와의 관계보다는 부모 스스로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절한 관계 설정이 어려운 걸까? 나는 아이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아이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합당한가? 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도록 합시다. 네, 저도 던지면서 조금 뜨끔한 마음이 드는데요. 아이에게 있어서 항상 아이와의 관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애착에 관한 겁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 형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성향입니다. 존 볼비라는 사람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 사람이 애착이론을 성립을 했습니다. 애착은 본능입니다. 여기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원숭이가 있죠. 이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쪽이 부드러운 천이 매달려 있는 곳입니다. 원숭이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저기 그 쇠로 된 구조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원숭이가 먹을 수 있는 우유가 나와요. 따뜻한 우유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천은 없고요. 차가운 쇠로 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여기다 한번 넣어봤더니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 하면 배가 고플 때는 여기 와서 우유를 먹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우유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배고플 때 여기서 우유 먹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이 부드러운 천을 계속 부비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에는 이 어린 원숭이가 뭘 알겠어요, 그죠? 인지가 발달되지 않는 상태일 텐데 아이의 생존과 발달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생존을 위한 우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접촉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애착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애착 유형은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착 유형은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애착 유형은 그 아이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다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착 유형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애착은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얼마나 적절하게 잘 반응해 주는지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아이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의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이를 밖으로 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애착에 대한 신호라고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뉩니다.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인데요. 전체 성인의 3분의 2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편안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의 부모는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적절하게 잘 반응합니다. 또 부모 또한 대개는 안정애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안정애착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에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타인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이해심을 가지고 또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회복 탄력성도 가지게 됩니다. 좌절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절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좌절에 대해서 그 순간에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빨리 회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타고난 안정애착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장 과정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안정애착을 가지게 되는데, 또 후천적인 획득형의 안정애착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어, 내가 타고난 어떤 기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성장 과정이 힘들었을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안정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획득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안정애착을요. 그래서 이런 획득형 안정애착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정한 사람, 불안정 환경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관성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애착을 만드는 양육의 형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기 새끼 고양이가 있는데요. 기르는 새끼 고양이를 대하는 어미 고양이는 어떻게 하죠? 혹시 뭐 고양이 길러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새끼 고양이가 저기 멀리서 막 울고 있으면은 어미 고양이는 가장 최단 거리로 빠르게 달려가서 새끼 고양이를 일단 핥아주면서 진정을 시키고 물어서 자기 우리로 데려와서 보금자리로 데려와서 계속해서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단 거리로 최대한 빨리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로를 하죠. 근데 이제 포유류 중에서 대부분의 동물이 그러한데요. 인간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경우에는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약간 뜨끔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야, 너 왜 울어? 너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너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막 답답해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아이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것은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 안정애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이 스스로 나는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요. 또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잘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또 충분히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어떤 그런 접촉의 어떤 스킨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기민하게 잘 반응해줘야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부모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요. 단지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퍼펙션이잖아요. 네, 퍼펙트가 아니고 충분히 괜찮은, 충분한, 그러니까 이너프한 그런 페어런츠가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것은 그냥 존중해주고요. 또 이따금씩 아이가 얘기할 때 들어주고, 뭐 내가 뭐 요리하고 있거나 빨래감을 개고 있을 때라도
아이가 얘기할 때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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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바로 충분히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 애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시형이고 하나는 집착형입니다. 먼저 무시형 불안정 애착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들은 남과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사람들 좀 피하고 싶어요. 음, 무시형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요.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무시하거나 차단합니다. 잘 드러내지 못하고 또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항상 회피하려고 하고요. 또 타인에게 친밀한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행동 패턴들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그런 집돌이 집순이가 되어버리고 뭔가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되면은 사회 불안이 생기게 되거나 뭐 면접 공포나 발표 불안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아이들의 부모들은요,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반응이 없고 무시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얘기를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적절한 때에 공감이나 위로나 칭찬 같은 것을 해주지 못합니다. 예. 음. 제가 조금 약간 이런 애착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어, 나의 애착 유형이 꼭 한 가지로 딱 100%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화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무시형이었다가 때로는 집착형이었다가 이런 좀 애착의 유형은 상황이나 맥락 따라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집착형 불안정 애착입니다. 말 그대로 집착하는 거죠. 항상 혼자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에 대해서 항상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외로움이 끔찍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애착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애착 유형이 있는 아이들은요, 과도한 감정 표출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또 과장합니다. 필요한 것을 또 굉장히 좀 과장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부모는 계속 이랬다 저랬다 비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꾸 줬다 뺏으려고 합니다. 줬다 뺏는다고 느껴요, 아이들이. 뭔가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가 안 해줘버리고 약속을 했다가 취소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과장되게 요구해야지만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식으로 어떤 방어 기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별과 관계의 멀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나치게 민감함을 느끼게 되고요. 성인 되어서도 문제가 생겨요. 의심과 집착으로 가득한 인간관계가 됩니다. 주변에 좀 이런 사람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마다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조금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계속 카톡을 막 수십 개씩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 통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결국엔 또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의심과 집착으로 가득한 인간관계이죠. 이런 아이들의 부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좀 비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아이의 감정보단 부모의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부모가 제일 중요하다. 말이 맞긴 한데요. 부모가 기분이 내킬 때만 해줘요. 내가 좀 기분 좋고 뭐 뭔가 내킬 때만 해주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은 저리 가라고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또 짜증 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집착형의 불안정 애착을 만들어냅니다. 자신과 자녀가 불안정 애착 유형인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혹은 자녀가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알아차리려고 하고 또 미리 계획을 세우려고 해봐야 됩니다. 아이의 언어와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감정과 생각들을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어, 그 홀딩 인바이런먼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홀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잘 담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적절하고 온건한 감정 표현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 여러 가지 뭐 언론이라든지 책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대화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대화법이고요. 하나는 너 대화법입니다. 너 대화법이라는 건 이런 거죠. 너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네가 문제고, 네가 하는 말이 문제고, 네가 하는 감정이 문제야.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 대화법, 너 대화법이고요. 나 대화법이라는 건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 대화법은
나를 위주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속상해. 네가 이런 감정 표현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 네가 그런 말 하고 그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속상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슬퍼.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먼저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상대를 먼저 지적하면 무조건 싸웁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특히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더욱 심하죠.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 먼저 열어서 얘기했을 때 10중 8구는 상대방 먼저 좀 누그러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먼저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욕구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실 너랑 싸우고 싶지가 않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어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부탁하는 거죠. 청유형의 문장으로 부드럽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좋겠고 네가 또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겠니? 라는 식으로 부드러운 어떤 표현을 그 청유형의 문장으로 부탁하는 것. 이렇게 3단계로 나아 대화법을 합니다. 물론 꼭 이런 형식적인 대화법이 아닐지라도 적절한 순간에 온건하게 좀 더 캐주얼하게 자신의 감정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부끼리 서로 어떤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표현을 하고 그런 감정 표현에 대해서 잘 받아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모델링을 시켜야 되겠죠. 자신이 불안정 애착 유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다. 한다면은 불안정 애착 유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이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면은 한번 내가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인지적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인지오류인데요. 마음이 만들어낸 오답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머릿속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면요. 이 생각들은 조금 과하다 혹은 오류가 많고 오답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아론 백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어, 그 심리학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주변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 좀 왜곡된 어떤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라는 이제 이론을 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인지오류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아이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큰일 날 거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흉볼 거야. 혹은 아이가 잘못하는 건 다 내 책임이야. 네, 이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생각인데 사실 이 생각들에 대해서 이게 오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인지 오류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지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반응하게 되죠.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내가 친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본체만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 감정이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80분 넘게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 느끼실까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아니면 뭐, 불안할 수도 있고, 혹은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좀 화가 많이 납니다. 네. 반응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요. 어,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마다 저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동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떤 형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동적 사고라는 건 말 그대로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이란 말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황이 나에게 오자마자 머릿속에서 퓨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날 무시하네. 그죠? 네, 불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제가 왜 저러는 거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 요신은 안 돼. 요신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우울해지는 거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쁜가 보네. 못 봤나 보네. 아니 뭐 나중에 한번 연락해보지 뭐.
저 왜 저러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제가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바로 이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인지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적 사고에 묻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내 말 왜 안 듣는 거야? 우리 아이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과연 아이가 부모의 소유일까요? 네, 부모의 소유는 아니죠.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잠시 맡아주는 역할입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많이 집착하고 가까이 붙어서 지내다 보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바람과 소망을 투영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가 어, 우울증이라고 한번 그때 외래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 학교도 꽤 괜찮아요. 대학교도 아마 한양대인가 성균관대인가 꽤 괜찮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서울대 또 이제 엄마는 또 이제 서울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학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누구도 압박을 주지 않고 아빠도 심지어 잘 클 필요 없다. 그냥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잘 맞으면 시키되 취미 활동하는 거 좋아하면 마음대로 좀 놀려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면서 아이를 실어 나르고 뭐 라이딩하고 계속 공부시키고 이랬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성적도 꽤 좋게 나와서 좋은 학교를 가긴 했는데요. 아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너무 끔찍하고 지옥이었다.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들이랑 놀고 싶은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활이 계속 나에게 너무나 좀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제 어떤 예전을 쭉 살펴보니까 그 우울증의 시작이 꽤 오랜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한참 또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심하게 빠졌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네, 좀 극단적인 케이스일 수 있으나 생각보다 우리가 아이를 좀 소유하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바람을 투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당위성의 오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당위성.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must와 should가 들어있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돼.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과도한 압박감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류라는 거죠. 부모의 나르시시즘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자꾸 아이에게 투영하려고 하고 아이를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어긋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과 부모가 가진 이상적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아이가 굉장히 어리다면 어느 정도 좀 길을 좀 터놓을 필요는 있겠는데요. 부모가 가진 이상적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투영하게 되는 것은 될든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담입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이 돼요. 돌잡이 다들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다들 해보셨을 건데요. 네, 저도 이제 돌잡이 하면서 첫째 키울 때 돌잡이의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첫째가 이제 뭐 뭘 알겠어요. 돌이 됐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돌잡이 것들 중에서 그, 그 돌잡이 뭐 보면 뭐 판사봉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청진기도 있고 골프공이 좀 예뻤나 봐요. 거기 골프공이 마침 있었는데 골프공을 잡았어요. 골프공 잡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네. 그 주변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빠가 의사니까 뭐 저희 청진기 잡았으면 좋겠고 뭐 판사봉 잡았으면 좋겠게 생각을 하는데요. 골프공 잡으면 우리 집안에 운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운동해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하신 분이 수습하느라 아이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겨우 또 이번에는 돈을 집었거든요. 돈을 집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혹은 뭐 주변 어른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죠. 네, 참 이게 어,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좀 강요하는 경향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이는 부모의 소유고,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11시가 되었는데요.
조금 끊었다 갈까요? 아니면 좀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좀 잠시 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행자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행자분. 네. 그냥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도 진행할게요. 네, 아이를 대하는 부모 인지오류 또 하나가 재앙화 사고와 평가 절하입니다. 재앙화 사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이러고다가는 진짜 큰일 날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쟤는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 못 될 거고 제대로 못 클 거고 하는 식으로 계속 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눈앞에서 잠깐 노는 것, 시험 잠깐 못 본 거, 숙제 안 하는 거 가지고 아이가 무슨 큰일 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재앙화 사고입니다. 작은 신호에서 끔찍한 결과를 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오류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평가절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꾸 부모님이 좀 불안해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잘 못하는 것만 자꾸 보이는 필터가 이게 눈앞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굴레에 빠지게 되면 또 아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우리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아이의 장점도 인정해주고 또 한편은 아이의 어려운 마음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듯이 또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오류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오류인데요. 바로 독심술의 오류입니다. 마치 내가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람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만들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결국 과한 눈치 보기와 이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염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내가 아이 잘 못 돌보면, 우리 아이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흉볼 거야. 네, 뭐 시댁 식구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라든지, 뭐 친정 식구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가족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볼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나간 사람들 얼굴을 몇이나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튀게 생긴 사람들 아니면 거의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바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날 또 좀 안 좋게 보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보는 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기분이 안 좋겠죠.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 3분의 1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3분의 1은 3분의 1은 나를 싫어해요.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또 나를 좋아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의 눈치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계속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100을 거기다 다 써버립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써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과 이어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오류도 굉장히 많아요. 내 책임이야, 내 탓이야. 네, 개인화의 오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네, 개인화의 오류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 주 양육자가 어머니신 경우가 굉장히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아버지는 잘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일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셔요. 아이가 잘 못 되는 게 전부 내 책임이고 내 탓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의 문제는요, 절대로 내 탓 100%가 아니에요. 적어도 남편과 그 문제를 나눠야 되고 남편뿐만 아니고 아이를 둘러싼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돼요. 단지 그 해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해주되 나머지 부분들, 뭐 남편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의 친구들의 역할이라든지 선생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과 환경의 조화입니다. 절대로 내가 어, 양육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양육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잘 못 크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꽤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또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지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드백 시스템이란 건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양육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아이들과 또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그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좀 남편으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좀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한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 혹은 부부와의 대화를 좀 더 많이 다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와의 소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거든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어떻게 좀 대해주면 좋겠니? 어떤 게 좀 힘들고 어떤 게 무섭니?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아이와 얘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소통이 잘 되고 아이가 감정 표현을 잘 하는 아이라면 굉장히 똘똘하게 의외의 대답을 아마 해줄 거예요. 기록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기록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과 패턴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좋고요. 요새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예쁜 일기장 앱이 많으니까요. 이걸 써보는 것도 좋고, 메모장 쓰는 것도 좋고요. 뭐 블로그, 다른 블로그 만들어 놓고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런 블로그에다가 뭐 비공개 글로써 내 일기를 적거나 나의 일화에 대해서 좀 적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요새는 이제 브런치가 뭔지 아시죠? 글을 올리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브런치에다가 이제 뭐 계속해서 자기 뭐 양육일기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일상과 양육에 있어서 어떤 감정과 느낌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겁니다. 좀 더 멀리 나가보면 마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요가라든지 등산 같은, 요가나 등산할 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잠잠하게, 조용히, 고요하게, 어, 몸을 움직이면서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을 요새 좀 많이 추천을 하죠. 사람들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현대식의 명상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요새 앱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마음 챙김 명상 치시면은 아마 수천 가지의 아마 그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올라올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마보라는 앱도 있고 코끼리라는 앱도 있는데 이런 앱들을 활용하시면서 이런 명상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내 마음과 가까워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부모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행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평생을 걸쳐서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이 조시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의대,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은퇴하셨을 거예요, 아마. 조지 베일런트라는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한 7, 8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걸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버드 졸업생들과 비슷한 나이대 20대 초반의 그 사람들을 평생을 추적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런 7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숙한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승화라는 것은 이거죠. 내가 굉장히 열받는데 이 열받는 것을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이제 멋진 것, 아름다운 것, 예술이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이제 바꾸는 것을 승화라고 얘기하고요. 억제도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억제라는 것은 억압과 다릅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감정과 생각을 내리누르는 것이고요. 억제라는 것은 내가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 내 감정을 잘 조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타심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방어기제에 속합니다. 이런 성숙한 방어기제가 잘 장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자기 관리 또한 혹은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치매가 굉장히 좀 현대인에 있어서 무서운 병이잖아요. 치매를 극복하거나 이제 예방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하고 좀 깨우쳐 나가는 것이 또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결혼 생활, 당연히 중요하겠죠. 부부의 어떤 삶과 또 가족의 삶,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고요. 금연, 네, 50세 이전의 금연, 금주, 술 적게 먹는 것, 또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은 이제 결국 만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책에서 또 나오는 게 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변수들도 있어요. 이걸 좀 간단하게 훑어볼 건데요. 생각보다 조상의 수명은 우리가 행복과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는가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사는가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120살, 뭐 130살까지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병을 달고서 오랫동안 사는 게 또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엔 스트레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특성, 유년기의 성격, 4번, 5번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물론 어릴 때 삶의 꽤 많은 부분을 결정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부모가 어떠했고, 내가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좀 더 행복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적 유대관계라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적 유대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습관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운동, 금연, 금주, 교육, 방어기제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엔 행복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도 거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가 이 유엔 행복 지수의 중에서 이제 총 37개국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37개국 중에서 35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35위. 굉장히 순위가 낮죠. 네. 물론 그 밑에 일본도 있네요. 생각보다. 네, 의외기는 한데요. 저희 동양권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남들 눈치 많이 보고 또 격식을 많이 따지고 또 허례허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세계 300대 도시 중에서 서울은 또 83위예요. 300대 도시라는 것이 뭐 선진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뒤에 있는 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한번 통찰을 찾아보면요.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삶은 마라톤과 똑같아요. 삶은 굉장히 길고요. 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잘 헤아려 가고 마주해 가면서 삶을 다시 한번 잘 조율해 나간다면은 결국 우리가 안정적인 궤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사한 자세와 관대한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마주할 때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더라도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배우고 깨우쳐 나가고 또 뭔가를 생성해 나면서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것을 배운다면은 이것은 돈이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객관적인 건강보다도 주관적으로 건강하다 느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건강. 그리고 50세 후의 삶에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의 질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관계도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삶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삶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한 개의 축은 바로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부모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결국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도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무엇이고, 중요한 대상은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게 결과값이죠. 이 결과값이 있다면 내 삶의 형태가 생각보다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해나가는 어떤 삶의 유형들이 그렇게까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삶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질문 던졌을 때 우리 삶의 가치를 찾게 되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 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당신의 삶이 끝났을 때 당신의 비석에 적혀 있으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석. 사실 이건 좀 서양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비석에 그 사람의 삶을 간단하게 적죠. 여러분께서 비석에 어떤 것이 적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안해하다가 결국에는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적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항상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또 적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을 거고요. 거기에 적혔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네, 우리 삶의 방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네. 이 사람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명언도 많이 남겼는데요. 네, 여담이지만 이 사람이 남긴 비석에는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네, 우물쭈물하다가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네, 이 사람도 그 극작가기 때문에 좀 이제 재미있게 쓴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위트가 이 비석에도 묻어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비석에 적혀 있으면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일까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기억해주길 원하고 어떤 사람으로서 남겨지길 원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행복, 부부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